한국을 향해 행패를 부렸던 이란의 행동 그 이면에는 한국에 묶인 이란에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하기만 했던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란의 약점인 동결 자금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란은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란은 한국을 향해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죠. 대체 한국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이란 외무장관인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 고 나서며 그동안 답답했던 이란과 미국 두 국가 사이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이란과 미국이 두드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핵 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핵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분노한 이란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두 국가는 냉랭한 사이를 유지했죠. 이란은 과거 이란 제국 시절부터 미국과 좋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 이란 주변 국가를 포섭 군사기지를 세우며 이란을 압박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란이 능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개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미국의 무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진 못했기에 이란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죠. 자연스럽게 이란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미국 몰래 이란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해 실험을 진행했죠. 하지만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 핵 개발을 눈치했고 이에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촌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들어가자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서명을 했습니다. JCPOA는 이란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맺은 경제제재 해제 협정입니다. 13차에 걸친 실무 협상 끝에 겨우 타결된 것으로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끝자로 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핵 개발 관련한 제재의 해제와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을 내세웠죠. 이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을 내려놓기로 약속한 협의를 미국이 바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란은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강력한 반미국가로 남았죠. 대화할 일이 있어도 유럽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런 이란을 곱게 의해줄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요. 바로 이란의 국영은행과 국부편들을 제재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란의 자금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국은행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에 묶어둔 이란의 엄청난 돈이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업장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죠. 한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란과 주요 교역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왔죠. 이란이 한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한 것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간섭하면서 이란의 돈 70억 달러가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8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란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돈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은 요지부동으로 동결을 풀어줄 수 없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한국케미호 납포 사건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케미호를 납치, 이란의 반타르 아바스 항에 억류되어 한국 선원들이 장기간 억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뒤에는 이란 정부의 입김이 다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결국 오랜 협상 끝에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우리 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납치 배경에는 한국을 협박해 동결된 자금을 풀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명백했죠. 납포에 이어 이란은 한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한국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지만 실은 한국을 협박해 동결 자금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란의 협박에도 북구하고 동결자금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향해 한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사실 한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라 볼 수 있죠. 이들 사이에 끼어 한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한 번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이 동결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인데요. 8조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단연간의 경제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핵 함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서서히 혐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결 자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은 유엔 분담금조차 낼 돈이 없어 연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정도였는데요.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약 220여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죠. 이번 대납은 이란이 한국 정부에게 사정한 끝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결 문제에 대해 미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하지만 우회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한국을 떠올린 것이죠.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이란을 대신해 8조에 가까운 금액의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현재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이란 고위 관계자와 한국 관료들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제만 덕분에 한국이 8조라는 돈을 손쉽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한국이 관리하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럴 수 없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핵 합의를 둘러싼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체결해야 할 청구서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한국과 소송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73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이란 고위 가문인 다야니가 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란 역시 미국의 제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죠. 다야니가는 2010년 한국 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다야니가는 국제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국제분쟁을 판결하는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다야니가에게 73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한국은 이란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지불하는 배상금도 이란에게 유역이 되는 행위라 판단한 미국은 이조차도 이란에게 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이 8조 원을 관리한다면 다야니가는 한국으로부터 73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 동결된 이 시점에서 이란 돈을 관리하는 대리자인 한국이 다야니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하자도 없기 때문이죠. 다야니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에 압박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야니가는 이란의 오래된 명문가로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다야니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협박에 꼼짝없이 이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한국에게 겁없이 행패를 부렸다가 8조라는 돈을 한국에게 자발적으로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란은 분을 사귀질 못했다고 하죠. 이란은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관리라면 이란의 제한적인 돈 사용을 허락해줬기에 한국은 거리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동안의 수모를 갚게 된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철저히 갚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과 이란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우정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각자 수도에 서로의 이름을 딴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엔 테헤란로가 있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잠시 이란의 급진적인 우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이란은 급격하게 보수적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과거 이란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처럼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며 미니스커트까지 입었으니 당시 이란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만한 훌륭한 협력국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며 이란은 점점 국수주의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서방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으로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에 급기야 이란에서는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에선 이란을 제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에선 2006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무기와 전략자산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하며 현재도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 의회에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란을 제재하는 것과 필적할 만한 경제적 조치,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미국 내 모든 이란의 자신이 묶였고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 중인 이란의 자산도 동결되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자산들은 어차피 동결 조치되어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이란과 거래한다는 명목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란 측도 20년 가까이 지속된 경제 조치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는지 최근 들어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란 제재의 핵심 이유인 핵개발에 관한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감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핵개발 현황을 공개할 테니 경제 조치를 풀어달라며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란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관련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무르익자 이란의 국민들은 매우 들떴습니다. 드디어 외국산 수입 물품을 쓸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국제교류가 막혀있기에 이란은 외국산 물건을 구할 수도 없으며 몇몇 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것만 써야 하기에 가격도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라면 수입 물품을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며 오랜 제재로 이란의 부유층들도 예전만큼 돈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로 석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현재는 석유가 넘쳐나도 팔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상당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리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뜬금없이 한국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이란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 기업들 말고도 전 세계 기업들이 대부분 철수했는데 유달리 한국에게만 실망한 이유는 과거 한국과 이란의 좋았던 관계 때문에 한국만큼은 자신들 곁에서 위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란의 핵개발이 잘못된 것이며 국제제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특별한 우정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얼마 뒤부터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삼성과 LG의 가전제품들은 전세계 최고 품질이 것은 당연하고 점유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이란 철수 직전 삼성 LG의 점유율은 6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이란 가정집들은 한국 가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란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 제품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 제품을 구할 수 없자 이란의 중고거래 시장에선 한국 제품의 정상 판매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부유층들은 결혼을 하며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몰래 들여온 제품으로 한국 제품만을 몰래 들여오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국민들로부터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이란 국회의원들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살리미 국회의원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이란이 어려운 시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며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이란을 배신한 기업이라고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의회 대변인 측도 동의하며 이란의 국내 업체가 개발한 가전제품도 성능이 좋고 쓸만하다며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누그러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측의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하자 이란 국민들은 드디어 국제제재가 해제되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이란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이란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고 있는 케이븐 코르단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현재 세간의 한국 제품 수입제 개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란에서 퍼지는 소문들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는 수십 곳이 넘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있고 수백 곳의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2천만 개나 되는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이 없더라도 이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란 국민들이 이란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한 개당 가격이 낮아져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민들은 성능 좋고 세련된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투박하고 성능도 별로인 자국 제품을 사용하려니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을 공공의적으로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의 선박을 압류하여 한국인 선원들을 장기간 안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발표한 명분은 이란의 바다를 오염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을 꿀꺽한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동결되어 이란에게 송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한국의 동결 계좌만 걸고 넘어지며 한국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신들의 어긋난 행동으로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고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선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선박을 압류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란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입니다. 과거 자신들과 친했던 국가인 만큼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 상황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한국 제품이 귀해지자 어부지리 효과로 중국의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교류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이나 해상물류를 통해야 하지만 이란은 중국과 1대1로 프로젝트 진행할 정도로 가까워 육상 교역 루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중국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등이 많이 공급되었고 이란의 현지 국민들은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중국산 제품을 사용 중인데 심지어 이것마저 정상적인 경로로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어 평범한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마저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숲엔 여우가 왕인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이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의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에게 자국산 백신 수백만의 분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 대해 반발심이 있는 국가이기에 이란을 잘 이용하여 중동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이란에게 수조 원의 차관을 빌려주며 이란의 철도 한국 고속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이란으로부터 수십 년에 걸쳐 운영 비용과 건설 비용 수십조 원을 분납받는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1대1로 사업을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 시설들은 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크게 경쟁력이 없으며 만성적자 시설로 돌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현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자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했다가 구군이 다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립만 더 가속화되어 이란은 오늘자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삼에 응하겠다고 말하고 확실한 서명도장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핵합의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란이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핵개발에 나서며 국제적 고립을 당한 지 20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산 제품들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란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해 이란의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나오는 소식에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암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 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암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을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 이한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터부터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암,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암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암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암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암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암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 고 밝혔습니다. 암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 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암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암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암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의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의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의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의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의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암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암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암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암 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며 암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암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암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암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암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암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암의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암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암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암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